이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제 작업을 생태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러니까 저는 작업 내용이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물질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고 모든 존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레니미지점 사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과 같은 그런 생명을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정신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데 그 생명체들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내가 그 물질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성격을 최대한으로 물질의 성격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요거는 아마 느릅나무일 거예요. 느릅나무고 요거는 물풀의 나무예요. 근데 물풀의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거를 구하기가 힘든데 아주 이렇게 굵은 거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물풀의 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요. 여기 나이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이테 하나 간격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나이테들의 간격이. 그래서 이게 물풀의 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데 이 물풀의 나무 저는 다른 나무는 이제까지 어떤 나무들이 그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껍질을 이게 물풀의 나무 껍질이거든요. 껍질이 상당히 얇아요.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무를 이 물풀의 나무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무를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적어도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은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이 껍데기 부분 다 썩어 없어지거든요. 이게 안에 뭐 벌레가 생긴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게 껍데기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 물풀의 나무만은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1990, 이거는 92년도 작품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92년도인가 이렇게 작품일 건데, 이게 지금 30년 됐는데, 90년이면 30년째 되는, 30년 다 되잖아요. 28년이니까. 그랬 30년이 됐는데도 이게 나무 껍질이 그대로 상태예요. 지금 그대로 상태. 제 생각으로는 100년이 넘어도 아마 이게 그 상태로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그 유일한 나무거든요. 이게 그 나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껍질이 이렇게 썩지 않고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나무가 거의 유일한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 특징을 그대로 내가 한번 살려보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옷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피부에 해당되지만은 그 피부가 요거 사실은 옷이거든요. 이게 그 물풀의 나무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이라는 거를 그대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옷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이걸 깎아내면은 사실은 이렇게 깎아내게 되면은 이게 그 물풀이 나면 껍질을 깎아내게 되면은 이게 옷 성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풀이 나무 이 옷을 어떻게 살려줄까? 이게 옷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남녀가 이렇게 꽉 붙은겨 안고 있는 이 작품이 되는데 요게 물풀이 나무가 껍질을 벗겼을 때 최대한 낼 수 있는 여기
그 넓이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넓은 위치. 물품 나무 껍데기를 벗겼을 때, 여기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요 정도 벗기면은 가장 넓은 위치. 이게 경제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훌륭한 목수는 어떤 목수냐? 훌륭한 목수가 됐든, 훌륭한 뭐 철제, 철이라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거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버리는 조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 그게 가장 최고 장인 거예요. 가장 최고 기술자예요. 버리는 부분이 없는 사람. 버리는 부분이 가장 최소라는 게 그게 경제성 원칙인 거예요. 회화에 있어서, 조각에 있어서 경제성 원칙.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광고를 한다고, TV 광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그 미국의 슈퍼볼 광고한 거는 뭐, 1초당 뭐 몇십억 원에 해당되더만요. 그런 광고인데, 그 15초짜리 광고라든지 30초짜리 광고를, 그거를 1초도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 1초도 허비하지 않으면서 그 1초 1초마다 그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제성 원리예요. 그래서 화면이라는 게 주어졌다든지, 어떤 확톡이 주어졌다든지, 어떤 그 캠퍼스 크기가 이제 주어진다든지, 이게 조각 어떤 그 사이즈가 정해지면은, 이게 그 조각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나무 굵기가 있으니까, 그게 정해지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좋은 작품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좋은 작품은 어떤 게 좋은 작품이냐면, 회화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어놨을 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진, 우리가 예를 들면 100호짜리 사진, 100호나 500호짜리 거대한 그림을 사진을 찍어놨을 때하고 조그마한 10호짜리 사진을 찍어놨을 때에는 사진의 크기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앞에 비교되는 인물이 서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림만 봤을 때 그림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 10호짜리 그림이 500호짜리처럼 크게 거대하게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그건 대단한 명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성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금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썩어 빠진 그림이거든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그림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 수준들의 작품들이 비엔날레에 쏟아지는 작품이에요. 그건 쓰레기 작품들이에요. 비엔날레라는 게. 왜 그러냐? 비엔날레가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 같은 것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게 제국주의, 우리가 글자 쓸 때도 띄어쓰기가 제국주의 시기에 쓰여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국주의 시기에. 그 전에는 전부 다 붙여쓰기를 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무슨 다른 나라어도 항상 모든 게 다 붙여쓰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각적으로 그게 굉장히 가동력이 좋고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제국주의라는 게 땅 따먹기 시합이었거든. 그래서 그 자기의 세를 불려주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세를 과시를 해가지고 그걸로서 유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된 거예요. 그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 그 제국주의 양식이에요, 지금요. 그 비엔날레에서 보여지는 모든 작품들이, 왜냐면 비엔날레 각자 그 작가에게 제공되는 방이 어마어마한 큰 크기예요. 방 하나 크기가. 그 방 하나 크기가 개인전을 할 수 있는 크기야. 그 방 하나 크기가. 근데 그 작품을 단 하나의 작품으로 채우고 있어.
하나의 작품으로 채우고 있는데 내용은 빈약하고 거대한 크기로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제국주의적 발상이야. 전부 그런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쓰레기가 작품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엔날레의 모든 작품들은 쓰레기 작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미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경제성 원칙인데 그 경제성 원칙에서 그건 너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싶고, 자, 이건 물풀이 나무 특징을, 저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야기했지만, 물풀이 나무 결들, 그리고 여기 인체의 곡선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확 잘라버린 경우가 드문데, 이런 것들이 직선과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물풀의 나무예요. 이것도 물풀의 나무인데, 이것도 지금 93년도 작품인데, 이것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껍데기가. 그래서 물풀의 나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라인이 주는 요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굉장히 틀리죠. 이거는 요 라인이 긴장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요 위에 라인은 이렇게 쭉 펴져 가지고 펴졌지만은 이쪽은 긴장된 부분이에요. 이쪽은 이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 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 이야기한다고. 미술 작품은 가장 중요한 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건 미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술 작품이라고. 선이 가장 중요한 게야, 선이. 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선의 느낌. 그 피카소 어떤 드로잉 하나 보면요. 피카소는 굉장히 열심히 한 작가예요. 물론 후대에 70살이 넘어갖고는 작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을 많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작품들이 많아요. 피카소 것도. 그런데 대부분의 작품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드로잉이에요. 지금 청색시대 작품 여기 드로잉한 건데, 청색시대의 작품이에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애처로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애처로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어깨 라인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데, 어깨 라인을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요 각도를 어깨 라인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 보세요. 선 모양. 선 각도를, 이게 선이 슬픈 거예요. 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 보고 쓰레기들만 보고 있어요. 모든 미술 평론가들이 쓰레기들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림에서 중요한 게 뭔지, 피카소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요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요 손목의 각도를 보세요. 손목의 각도를 어떻게 꺾어야 하느냐. 여기 손목 각도를 조금 위로 올렸어요. 자, 손가락을 더 위로 올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에 슬픈 표현이냐. 손가락이 슬픈 거예요, 지금. 손가락 라인이 슬픈 거라고. 제발 미술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미술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캔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은 그게 미술이 아니에요. 그게. 평론가들이 말하는 건 그건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 보지 말라고. 평론가들이 책이고 미술 책이고 간에 전부 다 쓰레기라고. 그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빼먹고 한다고요. 화가가 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 어깨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어깨 라인이
어떻게 해야지 슬프게 보일 건지, 이게 슬픔을 왜냐면 청색시대에는 아까 불안과 고민과 슬픔을 노래한다 했죠. 그게 표현주의라고. 이 청색시대는 청년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은 전부 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얼굴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굴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구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어깨 라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화가들이 고민거리다고. 화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이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시 드로잉이 또 나와. 지금 뭐 어깨 라인을 희미하게 해가지고, 어깨 라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도대체? 고민이 막 흔적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드로잉이 하나 있어, 여기. 희미한 연필의 드로잉이 어깨 라인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어깨 라인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건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건지, 이렇게 처리를 할 건지, 수많은 고민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이제 손을 한번 보시라고. 이 손을 각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건지. 자, 이런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들고 있어, 더. 손가락, 이게 슬프게 보여요? 이게 더 슬프게 보여요? 이게 더 슬프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을, 지금 이런 손가락을, 손 모양을 이렇게 할 건지, 자,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처리를 했어. 이게 훨씬 슬프잖아. 손가락이 슬프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뭘 보고 있어 도대체? 얼굴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쓰레기만 보고 있는 거야. 쓰레기들 이야기들만 듣고 있는 거야, 이제까지. 뭐가 슬픈지 이야기. 그러니까 드로잉을 봐야 하는 거야.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드로잉만 보면 돼. 드로잉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야. 유화는 중요한 작품이 아니야. 유화는 드로잉이 중요한 작품이야. 드로잉. 선이 중요한 거야. 가장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인이라고. 라인. 제가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미술이 뭔지.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미술 사이트 미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다 가보면은 전부 다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 스캔들만 관심 있어. 연예인들 스캔들 관심 있듯이 여러분들. 그것만 관심 있는 거야. 미술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 미술은 라인에 있다고. 라인 생명은. 미술의 생명은 선 위에 있어요. 선. 선이 모든 것이야.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선이 모든 것이야. 그 선의 예술이 뭐야? 서예잖아. 이게 서예처럼 중요한 게 없어, 동양에서는. 라인을 한번 보시라고. 이 각도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피카소 1909년이네. 피카소 사인 있잖아요. 자, 요 선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 선을. 이 손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결국에는 낙점된 게 이거라고. 이게 가장 좋은 선이야. 이 여인의 지금 슬픔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슬픔과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슬픔을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 슬픔을 표현한 선이 이보다 더 멋있는 선이 없다고. 선을 모르면 미술을 모르는 거야. 근데 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어. 미술평론가들의 책을 보라고. 미술평론가라든지 미술책에서 단 한마디도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선이. 라인이 중요한 거라고. 라인이. 외곽선. 외곽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 외곽선이 이렇게 약간 꺾어진 내각선이 이게 슬프다면 이 선이 얼마나 슬픈 선인지를 몰라. 정말 이 선이 슬프다고. 이 선이 울고 웃고 다 말하는 거라고. 선이 라인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하는 거는 단 하나 알아야 할 게 선만 알면 돼. 선. 그래서 드로잉을 봐야 해. 드로잉을. 작품은 드로잉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 쓰레기 새끼들이 전부 다 미술평론하고 미술사를 쓰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미술사 구간에. 이 사람이 모든 작품이 이래. 이 사람은 드로잉을 보면은 모든 하나 유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습작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젊은 시절에 작품이 하나의 유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드로잉을 봐야 한다고. 드로잉을 보면 나와. 이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드로잉회가 다 나온다고, 그게. 근데 쓰레기 같은 만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쓰레기야, 그거. 이 사람 작품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수도 없이 연습한 작품들이. 이것도 물풀의 나무야. 여기도 물풀의 나무인데, 여러분들은 보셔야 할 게 라인을 보시라고, 라인. 미술에서는요, 조각이 됐든 그게 회화가 됐든 간에 라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라인 빼면 시체야. 그래서 무슨 놈 색으로 이야기하고 뭘로 이야기를 해. 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인, 선으로. 선을 모르면 그건 미술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적도 모르는 거야, 그건. 선이라고, 이 선의 느낌을 한번 보시라고, 선의 느낌을. 그리고 아까 경제성 원칙,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거는 경제성 원칙이라는 것과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자연의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살려주는 것인가, 그런 거를 보라고요. 그런 걸. 작품은 그런 거야. 그런 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이란 건. 작품은 무슨 놈 자기 이야기 하는 거야. 사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물이 말을 못하니까 사물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매개자에 가진 거예요. 작가가 무슨 놈 뭐 대단한 존재라고, 뭐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미술작품은. 오늘 그만합시다.